AI의 대중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라는 주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 전공이 보통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그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릴 말씀이 인공지능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산업에 응용되는지의 측면, 또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과 연관돼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꿀 건지의 측면보다는 그 부분은 이제 제 전공 분야도 아니고요. 그 측면보다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최첨단 기술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폭넓게 논의하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과학사와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큰 세계적인 학회가 PCST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거거든요. Public Commun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라는 학회인데, 이 학회에서 영광스럽게도 지난 2년 동안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학회장에 선출이 되어서 이제 2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를 만드는 작업을 준비 중이고요. 이 학회는 한국의 한국과학기술 문화소통학회 KCST라는 학회로 이번 5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원래 물리학을 공부를 했다가 과학사로 제가 전이를 했기 때문에 과학사 학자죠. 저는 이제 누가 당신의 전공이 뭐냐 그러면 과학사를 전공했다. 과학의 역사를 전공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과학의 역사 중에서도 과학의 역사가 사실 2500년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 2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활동은 인간의 인벤션이고, 과학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연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질서, 규칙,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활동, 그것이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학이 2500년 전에 출현을 해서 25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모든 2500년의 역사를 다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9세기에 과학이 어떻게 사회와 연관되었나, 과학 대중화라고 이제 보통 말을 하는데요. 저의 전공은 19세기의 과학이 어떻게 대중화되었나, 이것이 이제 제가 전공하는 분야이고, 19세기에는 과학이 대중화되었지만, 과학이 대중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오늘날에는 과학이 소통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은 브로드하게는 과학사지만 조금 더 좁힌다 그러면 과학 대중화와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학사학자로서 그동안 대중서들을 좀 여러 권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 책 제목들이 이렇게 다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최근에, 올해입니다, 올해. 집필한 책이 AI 시대 과학과 문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봐야 되고, 또 문화적으로는 AI라는 이 첨단 기술의 시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 제 강연이 혹시 재밌다고 하시면 나중에 이 책을 좀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사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사학자의 눈으로 그 인공지능 기술, AI를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하겠습니다. 아, 자, 20세기 사실은 과학이라는 활동,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이라는 활동은
2,500년 전에 출현을 해서 계속 이제 발전을 해오죠. 중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도 나오고, 찰스 다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나오면서 발전해가는 게 이제 과학, 활동인데, 또 기술은 과학과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기술은 인간이 생존하기부터 시작할 때부터 기술은 뭐 돌멩이를 깬다거나, 그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기술에 해당하는데 그런 기술 활동들은 기술 나름대로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또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 과학적인 활동하고 이 기술이라는 과학적인 연구 성과를, 연구 결과를 실생활에 응용하는 기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융합된 것은 대략 19세기 말 제2차 산업혁명기 때 이제 그런 연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인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직접 이제 생산물로, 기술로, 기술적인 제품으로 나오는 그 정점의 시작이 바로 20세기 초반의 전쟁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20세기에는 세계대전을 두 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기 이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또 성격도 다르고 제1차 세계대전은 사실은 과학사학자들은 화학자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자들이 전쟁에 투입이 되었거든요. 화학적인 연구 성과가 무기 개발에 이용이 되었거든요. 무기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은 화학자들의 전쟁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프리츠 하버라는 그 과학자입니다. 이분은 유태인 과학자인데 사실은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인공 비료를 만들어서 인류를 그 정말로 그 기아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해준 그 어찌 보면 위대한 과학자죠. 근데 이 과학자가 1918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 화학상을. 그런데 동시에 이분은 다른 또 측면에서는 가장 최악의 과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1915년에 이프로 전투에서 자기가 이제 염소하고 독가스를 개발을 하거든요. 그거를 전쟁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 아주 비극적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류를 구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류를 파괴시킨 그런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게 프리츠 하버인데 바로 이제 제1차 대전 동안에 일어났었던 어찌 보면 사람들이 과학은 진보로 계속 갈 거다. 과학은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줄 거다라는 그 장밋빛 메시지가 20세기 초반까지 절정에 달했는데 20세기 초반에 출현하는 이 세계 대전을 통해서 과학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네? 부정적인 측면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킨 사건이라고 이제 보여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차 대전을 또 경험을 하게 되는데, 2차 대전은 물리학자들의 전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신 영화 있잖아요.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바로 이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물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두 개 대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가 참여하는 아주 그 대형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맨하탄 프로젝트를 바로 다룬 게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사진에 등장하는 요 과학자들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최초로 인공 원자로를 만들었던 과학자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 영화에 등장하는 맨하탄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아인슈타인과 질라드 이 두 분들 다 유태인 과학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태인 과학자들이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 머물다가 미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이 먼저 원자폭탄을 개발하면 안 되니까 우리 연합군이 좀 먼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이 맨하탄 프로젝트인데,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서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사실은 이 사막에, 뉴멕시코라는
있는 로스 알라모스라는 이 사막의 비밀 연구소에 최고로 사람들이 많았을 땐 한 13만 명이 참가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금 나주 켄택이 나주에 있거든요. 나주의 전체 인구가 10만 명이 좀 넘는다고 그런 거 보면 그 나주시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소에 그 당시에 있었다.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이제 해서 2차 대전에 종식을 가져온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2차 대전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과학적인 연구, 이 원자에 대한 연구, 원자 핵에 대한 연구, 이것이 이제 원자 폭탄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적인 연구가 기술적인 제품, 폭탄이라는 이 제품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구나. 이 과학기술이 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이제 그 깨달음,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대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물리학자인데 이 오펜하이머는 이 원폭을 개발한 다음에 본인한테 이 원폭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물어봐 줄 줄 알았대요. 그죠? 그런데 미국 그 군과 그 대통령실이 자기는 완전히 배제시키고 이 원폭을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죄책감을 굉장히 시달렸어요, 전쟁 후에. 그래서 과학자들의 책임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가라는 중요한 문제 제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예고편, 오펜하이머 예고편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이 예고편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고편은 영화 오펜하이머의 예고편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왜 2차 대전의 물리학자들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어왔을까요?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람들에게 잘 안 알려진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연합군 쪽에서 이루어졌던 그 대형 프로젝트가 맨하탄 프로젝트라 그러면 영국에서는 조용하게 또 다른 빅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울트라 프로젝트입니다. 울트라 프로젝트. 이 울트라 프로젝트는 영국의 이제 옥스포드 쪽에 위쪽에 가면 블리틀리 팍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블리틀리 팍에 위치한 그 연구소인데 이게 이제 그 블리틀리 팍에 있었던 연구소의 외관입니다. 외관. 그냥 집 같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그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또 성과를 냈는데 그때 이제 했던 비밀 프로젝트가 뭐냐면 독일군의 암호 독일군들의 애니그마를 가지고 이제 그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정보를 깨야지만 가서 공격을 하든지 미리 막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깨기 전에 얘가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일이 정말로 절체절명의 그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영국의 최고 수학자들 그리고 퍼즐을 잘 푸는 사람들, 체스도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국에서 다 모았죠. 그래서 다 모아서 이 사람들을 분리출입하게 위치를 시켜서 거기서 이제 애니그마를 해독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했던데 참여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앨런 튜어링이라는 이 수학자인데 지금 유튜브도 제가 이 앨런 튜어링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그래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앨런 튜어링이 그 당시에 이 블리즈리 파크에서 어떻게 애니그마를 깨트리려고 노력을 했나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아주 스릴 있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꼭 보시기를 강추를 드립니다. 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국 앨런 튜어링이 암호를 해독하는 기계, 본부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전쟁을 최소 2년 이상 단축했고 1,400만 명을 구했다.
이런 놀라운 성과를 이제 내게 된 거죠. 울트라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앨런 튜어링이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어떤 기계가 있는데 앨런 튜어링은 그걸 튜링 머신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날의 컴퓨터죠. 오늘날 컴퓨터.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에 내가 천막을 쳐놓고 기계가 있는 곳과 나와 사이에 천막을 쳐놓고 내가 기계한테 저 기계하고 얘기를 하는지 사람 대화를 하는데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기계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기계가 있지 않을까?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기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공지능 기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앨런 튜어링을 인공지능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50년대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거의 70년 전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인물이 바로 이제 앨런 튜어링입니다. 그런데 앨런 튜어링은 또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아까 그 플리츠 하버도 사실은 와이프도 자살하고 자기는 이제 그 심장마비로 호텔에서 쓸쓸하게 죽어갔거든요. 다 이제 버림받고. 그런데 앨런 튜어링 역시도 이 놀라운 인류를 구하는 놀라운 프로젝트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청산가리 같은 사과를 먹고 자살을 해요. 딱 한 입 베어 먹고 자살하거든요. 여러분, 애플의 로고가 뭔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의 로고를 만들 때 이 앨런 튜어링한테서 인사이트를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입 베어 먹은 사과. 그것이 애플의 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인공지능의 아버지인 앨런 튜어링을 잇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그 이미지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시작인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왔고, 실제 컴퓨터라는 것이 구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는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시작이 되죠. 1960년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윌리엄 쇼클리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반도체 아버지죠. 반도체 아버지인데, 자기가 노벨상을 받은 다음에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IT든 이렇게 좋은 대학에서 이 그 전자공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는 공학도와 과학도들, 우수한 과학도들을 자기 연구소로 이제 유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쇼클리가 워낙 독단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젊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아이디어도 못 내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고 막 이렇게 연구소의 운영을 굉장히 독단적으로 하니까 이 8명이 우리는 이렇게는 못한다. 이런 일은 못한다. 이 반도체라는 새로운 분야를 하는 이 젊은 공학도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뛰쳐나온 거예요. 이 연구소를 뛰쳐나와서. 그래서 이제 쇼콜릿이 이 사람을 8인의 배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8인의 배신자들이 그 실리콘밸리에다가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반도체 회사인 페어차일드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반도체 산업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인이 여기 있죠. 그리고 1968년에는 인텔사가 여기 이제 노이스하고 고든머가 이 8인 중에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이 컴퓨터 산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76년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애플이라는 컴퓨터 산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진화에 가는 어떤 초기에 그 컴퓨터를 만들게 된 역사가 이제 1960년대 미국의 스탠포드가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사실은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는 과수원이었어. 사과나무가 있는 이 아름다운 과수원. 이게 이제 원래 실리콘밸리였거든요. 70년대.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세계 IT의 빅 컴퍼니들이 다 여기에 이제 몰려있는 이렇게 혁신의 상징이 된 거죠. 우리 서울의 강남에 가보면
한동안 이것은 배밭이었다. 한동안 이곳은 뭐 미나리 밭이었다. 이런 곳들이 막 요즘에는 초첨단 아파트 이렇게 강남의 테헤란로로 이렇게 바뀌듯이 그렇게 이제 바뀐 거고요. 그러는 중에 1989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WWW라는 이 웹이 개발이 된 거죠. 팀 버서너리라는 분에 의해서 원래 군에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인트라넷을 만들었다가 그것이 WWW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0년대는 야후, 이베이, 구글 이런 이제 초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한편으로 있었고, 그것을 그 컴퓨터로 구현하려고 하는 작업들이 이제 산업과 연관돼서 이렇게 진보를 해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게 되냐면 90년대쯤 되면, 그죠? 제가 이제 2000년대쯤인가? 90년대에서 하여튼 2000년대 사이가 되면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갖게 되는 1인 컴퓨터 시대. 모든 사람이 또 휴대폰을 갖게 되는 일인 휴대폰 시대, 또 모든 사람이 귀에 꽂고 이제 카세트 플레이어를 듣는 시대, 그리고 이제 게임방이라는 게 생겨서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시대, 이렇게 이제 사회가 막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IT가 우리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제 IT 기술이 우리의 삶을 아주 더 빠르게 더 친근하게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 IT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IT 기술이 발전해 가면서 IT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2007년이 되면 우리 아이폰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접속을 해야 돼, 이제 접속. 근데 이 접속을 얼마나 빠르게 할 거냐? 어디서 할 거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걸 돈을 얼마 들이고 할 거냐? 그래서 무료 인터넷, 그 다음에 빠른 인터넷,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인터넷.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열광하는 거죠. 어떤 회사가 이런 걸 더 많이 내놓나. 이런 것들에 대해 열광을 하는 접속을 가장 쉽게, 가장 빠르게, 그리고 무료로 해주는 것이 이제 저기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세상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죠. 2007년에. 그래서 이제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휴대폰 사이버 세상 속에서 채팅을 하면서 사이버 세상 속에서 초등학교 친구도 만나면서 사이버 세상 속에서 좀 쇼핑도 하면서 이제 사이버로 우리가 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는 이 전환점이 이 아이폰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2007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 이 영화를 보셔야 돼요. 이 영화는 꼭 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영화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2013년에 영화가 한 편이 나왔어요. 근데 영화는 그렇게 흥행을 이루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로 획기적인 영화입니다. 영화 허인데요, 허. 2013년에 이 영화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영화는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남자, 이 중년의 이혼남인 이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남자는 이혼을 하고 굉장히 우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너무나 삶이 활기로워요. 가지고 도대체 누구랑 사랑에 너 빠졌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만다라는 여자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만다하고. 사만다가 누구니? 그랬더니 사만다는 오해 쓴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오퍼레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전 단계라 그럴까? 인공지능의 중간 단계라고 할까? 이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만다와 사랑에 빠졌는데 왜 사랑에 빠졌느냐? 이 남자가. 그러면
이 사만다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내 곁에 와주고, 내가 필요한 때 언제든 원하는 말을 해주고,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들어. 야, 오늘 맥주 한 잔 마셔야 되겠어.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돌리죠. 친구들한테나 동료들한테. 아, 오늘 한 잔 어때요? 그러면 어떤 날은 운이 좋은 날은 이제 동료가 같이 마셔주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약속이 있어요.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이 고통이랄까? 슬픔이랄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나누고 싶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만다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내 옆에 와요. 그리고 내가 나의 고민을 토로했을 때 그 고민에 대한 가장 베스트 솔루션을 이야기해 주죠. 왜냐하면 빅데이터에 근거하니까.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40대, 50대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듣고자 하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친근함, 이 속에서 이제 사랑에 빠진 중년의 남자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영화를 적어 보면서 사만다가 아니라 뭐 마이클이 있다. 그럼 마이클하고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주변에 있는 뭐 가족이나 남편이나 친구나 동료들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나에게 그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해소해 주지 않는데, 마이클은 언제든지 해줄 수 있고, 사만다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배경이 언제냐면 2025년에 로스앤젤레스예요. 지금 2026년 살잖아요, 저희가. 이 영화는 2013년에 나왔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3년에 이 영화가 나왔을 때의 그 상황하고,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휴대폰 속에 있는 사이버 세계하고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나요? 빠져 있나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나요? 그죠? 중독되었나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 영화인데, 이 영화가 2013년에 이제 나와서, 아, 이 OS가 발전한 것이 인공지능보다 지능화된, 보다 인공지능으로 발전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만약에 몸을 가질 수 있다면, 바디를 가질 수 있다면, 그 바디는 오늘날 뭐라고 해요? 피지컬 AI라고 해가지고 지금 로봇이 계속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에, 인간의 모양을 한 로봇에 이런 OS 인공지능을 탑재한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 세상은 인간과 그 피지컬 AI하고의 차별화는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만약에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중국에서는 그 정말로 사람의 피부하고 같은 거의 비슷한 이 로봇의 피부를 만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외형이 인간하고 계속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더 발전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또 이제 제가 저 영화에서는 이제 영화가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의 가능성,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뭐랄까 홍보됐다 그럴까? 그거는 세계의 격돌인 알파고와 이세돌의 격돌이죠. 그죠? 구글에서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이 알파고라는 이 바둑, 인공지능 바둑하고 인간의 챔피언인 이세돌이 이제 2016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격돌을 했는데, 이제 대전을 했죠. 대전을 했는데, 대국을.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났죠. 누가 이길 거냐? 인간이 이길 거냐? 아니면 이 알파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길 거냐? 아마 사람들은 이때부터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 알파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당시 TV의 뉴스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뭐냐면, 음,
뭐라고, 한 편 볼까요? 잘 안 된, 잠깐만요.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세돌이 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 게임 정도는 실수로 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완전히 알파고를 이길 거예요.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대국이 벌어지고 경기가 이제 다 끝났을 때의 결과는 완전히 그 반대였죠. 이 한 게임만 말고는 이 한 게임만 겨우 이겼죠. 이세돌이 이기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패해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정말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오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전 세계가 하게 되는 어찌 보면 터닝 포인트, 인공지능에서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 앨런 튜어링이 1950년대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현실화돼서 우리 눈앞에 바로 나타난 것은 이 알파고인 2016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자, 2022년에 챗 GPT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죠. 챗 GPT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은 다 여기에 또 열광하면서 하루 만에, 5일 만에 100만 명이 쓸 정도로 엄청나게 열광하면서 이 챗 GPT를 노래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일부는 챗 GPT 이거 계속 가도 괜찮은 거야? 이 챗 GPT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이제 열광하면서 이제 사용하고 있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024년부터 26년까지 전 세계 AI 이챗 GPT하고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는 활용률이 25% 정도 되고, 그러니까 선진국은 약 24.7%던데 우리나라는 44.5%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챗 GPT나 제미나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고 사실은 이 챗 GPT가 학교의 교육 현장을 엄청나게 또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는다는 거, 박사 논문을 쓴다는 거, 그다음에 시를 논문을 쓴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냐하면 웬만한 머티리얼을 주면 다 피딩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또 거기 그 챗 GPT가 너무나 근사하게 거짓말이 많지만, 거짓말이 많지만, 그걸 근사하게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AI하고 인간의 적극적인 이 상호작용이 이제 사실은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또 제가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주면 그걸 다시 먹이로 삼아서 또 다시 더 커져가지고 또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각각이 사용하는 이 AI 챗 GPT는 챗 GPT한테 계속 새로운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이를 가지고 이 챗 GPT가 계속 뚱뚱해져서 또다시 우리한테 이제 정보를 주는 건데, 만약에 전문가 집단이 정제된 전문적인 지식만을 피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답의 크레더빌리티, 신뢰도도 높아지겠지만 전문 지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그냥 마구잡이로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정제됨 없이 또 가공해가지고 챗GPT가 우리한테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챗GPT를 통해서 유통되는 이 지식과 정보의 그 신뢰도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조사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50% 정도는 우리가 인스펙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지금 이제 문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문제를 발전한다라고 말을 해서 좀 그렇지만 문제가 점점 그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AI하고 인간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사용하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에서 일과 일상, 연구와 교육, 산업
모든 것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게 현재 2022년의 이제 그림이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사실은 드릴 말씀은 2026년, 그러니까 이세돌과 알파고가 대전을 벌였던 정확히 10년이 된 지금 2026년에 이세돌은 알파고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세돌이 10년 후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주된 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참으로 재미난 건죠. 그런데 그 챗 GPT가 2022년에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정말 열광하고 이제 쓰고 열광하고, 어머, 이제 영어도 안 해도 돼. 번역해주고 내가 쓰고 싶은 그 원고를 다 한국어로 쓰면 영어로 퍼펙트하게 해줘.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2023년에 사건이 또 하나 났습니다. 그 제프리 힌튼이라는 AI계 대부라고 하죠. 이 사람은 이제 구글에서 오랫동안 AI 연구를 실제로 리딩하면서 주도했던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인데 이 제프리 힌튼이 구글을 사표를 쫙 던진 거예요. 다 아시죠? 구글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일생에 AI 개발 연구한 거를 후회한다. 왜냐면 어느 순간에 킬러 로봇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언론을 다 또 도배를 했죠. 제프리 힌튼이 AI를 연구했는데 최첨단의 연구자인데 그분이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표를 집어 던졌다. 놀라운 일이다. 이거는 AI 개발을 계속해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이제 중요한 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보이스를 냈어요. 핵보다 무서운 AI,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흥미로운 건 이거죠. 그런데 2024년에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됩니다. 1년 후에. 구글사의 그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사표를 집어던졌어, 제프리 힌튼이. 근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벨 물리학상을 AI의 아버지인 제프리 힌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상이라는 상은 어떤 상이냐면 Greatest Benefit to Mankind거든, Humankind. 인류에게 가장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준 과학자, 살아있는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 노벨상인데 그 상을 제프리 힌튼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프리 힌튼의 제가 인터뷰를 노벨상을 당신이 선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노벨상 위원회는 매년 어떤 그 깜짝 쇼를 하냐면요. 노벨상 수상자한테 랜덤하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그 전화가 보통은 새벽 한두 시에 전화를 건대요. 그래서 깜짝 놀래키려고.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올해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라면서 이제 깜짝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뷰한 거를 그대로 실어서 노벨상 그 홈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저 역시도 2024년에 제가 이 제프리 힌튼이 노벨상을 받았을 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인터뷰, 어, 동영상을 직접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프리 힌튼한테 묻죠. 당신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나 샌프란시스코에, 싸구려 호텔에 있는데요.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프리 힌튼이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냐면, 저 학교 다닐 때 물리학 공부 잘 못했는데요. 어떻게 제가 물리학상을 받게 됐나요? 이러면서, 근데 당신 샌프란시스코에 왜 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나 MRI 찍으려고 예약해놔서 거기 가 있다. 지금 몇 시예요? 그랬더니 새벽 2시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호텔에 있는 제프리 힌튼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이렇게 묻죠, 이 질문자가. 당신이, 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구글사에 사표를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벨상 위원회가 당신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줬다. 이 상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제프리 힌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 생각에는 이 노벨상이라는 큰이 상을 나한테 줌으로 인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실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목소리는 뭐냐면 AI 기술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AI 리서치, 디벨로프먼트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AI의 세이프티 리서치도 중요하다. 나는 계속해서 AI의 세이프티 리서치를 주장할 거다. 그 주장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AI의 위험, 이 위험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핸들할 것인지, 그 위험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방향을 정할 것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했다.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미션이다. 라고 자기는 받아들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AI와 관련돼서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1950년대부터 2025년, 5년까지, 2024년까지 이제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는데, 이제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잖아요.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공자잖아요. 이제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공자로서 이제 지금,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AI와 관련된 이제 상황들을 볼 때, 저는 이제 테크놀로지나 인더스트리나 이런 면들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와이드 렌즈로 와이드 퍼스펙티브 조금 더 넓게 보자면 넓게 이제 이해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광주광역시는 2025년에 AI 중심 산업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 전에부터는 아마 2021년인가? 그때부터는 AI 중심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2025년에는 AI 중심 산업도시로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AI 산업도시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AI 기반 미래 산업 실험 도시 이것이 이제 광주광역시를 디파인하고 있는 AI 측면에서 그 정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정의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는 핵심 기구, 오거니제이션이 바로 이제 에이카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곳이고, 그리고 또 국가 AI 데이터 센터도 생길 것이고, AI 실증 밸리도 또 생기고, 그리고 지스트에서는 AI 인재도 키우고, 그 다음에 AI 영재고등학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관련된 인력 양성을 하는, 그래서, 광주광역시는 정말로 국가가 설계한 AI 기반 도시로서의 그 역량을 지금 갖추어 가고 계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지금 아주 열심히 가시는 것으로 이제, 좀 보여집니다. 제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부, 그 위에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과학기술부가 있는데, 이 과학기술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잠깐만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민을 양성하겠다. 이것이 과학기술부의 모토입니다. 모토여서, 물론 이제 AI 연구개발 산업 쪽으로도 뭐 산자부나 뭐그 중소벤처부나 기후 환경 에너지부나 이런 데하고도 다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과학기술부가 특화시켜서 하는 분은 AI 관련돼서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민을 양성하겠다. 그래서 초중고 AI 기초교육을 확대하고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일반인 대상으로 AI 온라인 강좌, 무크 같은 그런 강좌를 만들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산업 맞춤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여러분들 혹시 수서역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수서역에 가보시면 플랜카드가 수서역 앞에 막 수십 개가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그 플랜카드 중에 다수가 인공지능 교육하겠다고 하는 플랜카드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핫한 게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실무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강화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산업을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데이비스 허바시스 어제 우리 그 신문에 대소특필 되었더라고요, 이분. 근데 이분이 최근에 BBC하고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AI 산업이 발전할수록 그 위험성과 문제점도 마찬가지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 역시도 AI 그 산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신문에 우리나라와 그 적극적인 협력을 하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이전의 과학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술이라는 것이, 첨단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들어올 때는 어느 정도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시간 간격이. 그 기술이 사회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일부 들어오다가 또 그것이 일부에게만 수용이 되고 사라졌다가 다시 재도입되는 그런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 이 AI 기술은 그런 차이가 전혀 없이 그대로 그냥 개발된 기술이 즉각적으로 우리 사회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사라질 거다. 사회적인 계층 갈등이 더 심화될 거다. 사이버 공격, 딥페이크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나 뭐 이런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1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는 우리 이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이제는. 왜냐하면 이 딥페이크나 사이버 공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의 삶이 너무나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 하바시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 AI 기술이 사용되었을 때 지금은 민주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민주주의 시대인데 민주적인 시대인데 오히려 과거를 회귀하는 독단적인 소수가 이것을 활용하는 때의 오용의 문제점, 이 부분은 엄청나게 클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관계의 변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이 AI 기술로 인해서 바뀐다는 거죠. 나와 엄마와 딸의 관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그 가조 이시구로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쓴 책이 있어요.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그 소설에 등장하는 그 인간, 거기서는 이제 AI 프렌즈, 인공지능 친구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어느 날. 내 딸이 너무 아파요. 내 딸이 너무 아파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 딸을 위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하나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내 딸의 친구 노릇을 하도록 이제 하는데 내 딸은 아파서 엄마하고의 관계를 잘 이렇게 유지해 나가지 못하는데 이 인공지능 그 프렌즈 클라라는 엄마 말도 너무 잘 듣고 엄마가 원하는 걸 너무 잘해줘요. 이게 이 엄마의 마음이 서서히 딸에서 그러니까 이 딸이 죽으면은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 엄마의 마음이 서서히 옮겨가는 거를 정확하게 너무나 잘 그린 소설이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인간 관계가 AI 때문에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잘 그 다루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현황이고 제가 한 시간이니까 조금 남았네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뭐냐? 그동안 우리는 과학은 학교에서는 과학 교육 통해서 이제 과학을 접하죠.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신문이나 뭐 미디어나 이런 데 통한 그 언론, 기사 또는 뭐 학교 밖에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과학 강좌 아니면 뭐 EBS 이런 데서 해주는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우리는 학교 밖 과학교육이라고 하는데, 통해서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우리가 좀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특히 AI 시대는 기술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만 알아서는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과학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물론 이제 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서 과학은 첨단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용어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첨단 기술, 이런 것과 관련된 지식을 내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합리적이고 좀 그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아니, 효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그것에 바탕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삶의 질이 망가지는 일까지도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실은 대중들이 이전에는 제품, 그러니까 상품과 지식과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의 일방적인 소비자였습니다. 그런데 AI 기술 덕분에 내가 얼마든지 의견을 내잖아요, 지금은. 그죠? 막 의견을 내면서 내가 생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제품과 상품은 농장이나 공장에서 만들지만 특히 이 지식의 생산자, 예전에는 지식의 생산자는 그 전문 직업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주로 지식의 생산자였고, 과학에서는 연구자들, 과학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생산자가 그렇지 않죠. 이 일반 시민도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 뉴스하고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 교육으로는 이제는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과학 교육이 밖으로 나와서 사회 속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학 소통이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은 운동은 1980년대 영국, 프랑스에서 주로 시작된 그런 이제 운동인데,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새로 들어오는 기술, 새로 우리에게 도입되는 이 기술이 가려는 방향과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 기술이 전혀 없던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잘 얼라인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건가?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과 가치를 공유하면서 공통의 기반을 만들어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억셉트를 할 것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프로모션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규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과학자든 정책 위반자든 사회가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가야 되는 그런 사회에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전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부 소수의 정책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내려줬어요. 그럼 국민들은 그 정책을 이제 싫든 좋든 따르는 게 예전에 정책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정책이 확산되는 구조였다 그러면, 지금은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을 사람들은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민주적인 절차로. 수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과학기 예전에는 상아탑 안에만 있고 연구실 안에만 있고 기업체 안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첨단 기술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연관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변형되고 또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이것이 가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이런 장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하는 장, 그런 과정, 그러면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갈 때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그리고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 정책의 뭐랄까요? 그 만족도가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것에 중요한 그 방법으로서 오늘날에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연구하는 이제 학회가 PCST라는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션 학회라는 것이 있고 이 학회 활동들을 이제 제가 해왔고요. 지금 5월에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학회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라. 정의를 한다 그러면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는 정말 다양한 미디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TV부터 시작해서 TV, 뭐, SNS, 책, 그다음에 대중 강연, 일대일 대화, 굉장히 많은 미디어들이 있는데 이 과학과 사회를 연결하려는 이 일련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이지 누가 누구의 이야기를 그 밖에서 퍼붓듯이 지식과 정보를 퍼붓는 과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쌍방향적인 과정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전달과 이해를 넘어서서 지식과 정보를 두고 이것이 나의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우리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떻게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그 뭐랄까요. 첨단 기술이 들어오는 부작용적인 측면들을 최소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59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인폼드, 그러니까 제대로 좀 알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어떤 한편의 좌우지 편견에 어떤 또 성향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고 밸런스 조화로운 의사결정을 everyday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런 결정을 하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또 공동체가 또 어떤 국가가 그런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만요. 음, 저 보이시나요? 혹시? 아무도 네, 보입니다. 이거 꺼놔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는. 네네.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 또는 산업과의 연계, 경제와의 연관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사회문화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어답트할 것인지에 대한 공유의 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역할도 우리 에이카가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10년 만에 다시 만난 AI. 지금 이제 이세돌이 10년 만에 TV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AI하고 이제 경쟁 못 합니다. AI하고는 이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협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이 쌓아놓은 바탕 위에서 활용하는 AI. 이렇게 이제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이 방송을 내보낸 방송국의 뭐랄까, PD나 앵커는 활용하는 AI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세돌은 위에도 얘기했고 아래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과학사학자로서 제가 더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는 자신이 쌓아놓은 바탕 위에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AI 정책은 활용하는 AI에 너무 포인트가 되어 있지 않나. 내가 쌓아놓은 바탕이 없으면 이 바탕이 없다 그러면 활용도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는 자신이 쌓아놓은 바탕이 어느 정도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들은 자신이 쌓아놓은 바탕이 무엇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아이들이,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바탕으로 쌓을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쌓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쌓아놓은 바탕을 탄탄히 하는 것, 그 기본을 다시 세우는 것, 이런 것도, 이런 일도 중요하게, 나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제 의견과, 네,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